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산적해 있는 난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 대표가 불참했다는 점에서 다소 맥빠진 회동이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인지 오늘은 먼저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 간의 오찬 회동과 관련된 말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소장님 어떻습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습니다만 뭔가 좀 전국에 꼬여 있거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좀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회담은 어떤 성격이었다고 보세요? 어쨌든 뭐 청와대는 영수란 말을 굳이 안 쓰겠다라는 그 설명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미 G20 외교 성과를 설명하려고 야당 대표를 초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추경 협조 회담에 가까운데 뭐 다수로 다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추리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 영수란 두 글자를 둘러싼 해석 문제가 정치 풍토가 굉장히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 영수란 두 글자에는 과거 그 총재 시절, 총재를 하면 삼김 정치, 이 당을 거의 가부장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뜻이 당의 뜻이 되는 그 시절에 대장 둘이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어떤 그 연대, 그 시대의 어떤 정치 풍토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장을 강조하고 있죠. 촛불혁명. 정치라는 것이 광장에서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지만 무언가 나의 속내를 또 상대의 속내를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시선이 없는 상태에서 밀실에서 얘기를 해야 상대의 진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한낮의 광장의 협상으로 연결이 돼야 정치가 복원이 되는 것인데 이 밀실은 나쁜 것이고 광장만이 정답이라고 강조됐을 때는 국민적 피로감과 동시에 정치가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은 그 형식과 내용 두 가지 부분을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왜 영수회담 뭐 이래 해도 좋고 대통령의 그 순방선거 설명회 해도 좋은데 영수란 두 글자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느냐. 근데 이제 저는 이번 회동 같은 경우에 좀 전초전의 느낌이었어요. 다당 구도에서의 첫 회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자 회동이 전초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더 중요한데 이런 신경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양당 구도일 때 야당 대표들이 오히려 영수회담을 요구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보통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야 당대표 대통령. 그럼 이제 나는 대통령이니까 여야의 정파의 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셋이서 만나는 거다. 근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고 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상대는 여당 대표고 대통령 더 위에 있는 게 되니까 둘이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 정부마다 한두 번씩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만 해도 이게 다당 구조니까 이게 물론 야당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야당 숫자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영수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조금 전초전이었는데 홍준표 대표 뭐 언제까지 참석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여 다야 구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야당도 중요한데 정말로
청와대 정치력이 중요한 거죠. 지금 뭐 광장 민주주의, 뭐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되게 어려운 말이고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의회를 존중하겠느냐.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딱 그 지점을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 여당의 원내대표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사실. 예.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지 마라. 이래요. 그러면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국민 투표했나요? 국민이 언제 오케이 해줬는데요? 이 여당의 원내대표의 머릿속 생각은 뭐냐면 야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광장 민주주의 얘기했잖아. 이미 뭐 내가 대통령이 예. 됐으니까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너네는 그냥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냐. 진정한 협치를 당신들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니네 말로만 그러지 않냐.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협치 못하겠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라.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인 거예요. 야당을 무시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감이 워낙 빠른 분이에요. 뭘? 이거는 쇼잉이다. 쇼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하지 않겠다. 더 나가서 나도 쇼 한번 해주겠다. 예요. 그래서 수해 복구 현장 그렇죠. 말씀하시군요. 수해 복구 예. 현장으로 간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하고 청주 수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단순히 수해 복구 현장에 갔다는 그냥 복구 현장에 내가 간다. 아 진정성을 가지고 간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 요 대목에서 왜 갔을까요? 그 지점에 딱 그 시간에. 그거는 무슨 얘기냐? 너네들이 하는 게 쇼니까 나도 쇼 한번 해줄게. 뭐 이런 지금 의미거든요. 예.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뭐 일자리 추경 저는 그게 어차피 여야는 싸울 때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측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아니면 당신 측에 더 많은 지지가 가고 있다 이런 프레임 싸움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더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야당을 무시한다라는 걸로 직결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는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만나고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나는 게 저는 국민들이 기대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냥 만나는 그 모습, 거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싸우는 것보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다, 소통하는 모습이 좋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뭐 밀실 뭐 정치나 뭐나 해가지고 과거에 좀 안 좋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차피 큰 거를 기대하지 않아. 그냥 단지 만나서 좀 화해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줘. 여기만 이것만 가더라도 그것이 쇼잉이라 하더라도 안심을 그렇죠. 준다. 네, 예. 위안을 준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대치가 크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홍준표 대표는 그렇다면 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사진 예.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실은 뭐 청와대 회동도 사진 찍는 거고 저쪽에 장화 의전을 받으러 가신 홍준표 대표도 역시 사진을 찍으러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뭐 했습니까? 홍준표 대표 민폐였잖아요. 사실은 그게 도움도 아니었고 민폐였고 일단 그 옆에 비서진들과 테이블을 그 그늘진 곳으로 옮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한 컷과 그 장화를 서서 어색하게 신는 홍준표 대표의 한 컷. 저는 그 게임에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일회용 컵에다가 마시고 자켓 직접 벗고 그다음에 이번에 테이블 뭐 그런 사진들. 이건 정말 고도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쇼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 그럼 또 의심하는 거죠. 탁현민 행정관이 있을 거다 저거.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쇼를 잘하는 것도 정치에서는 능력입니다. 난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기다리는 모습 대통령이 이 뜰에 나와서 전 정권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쇼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면 뭐 그런 쇼는 천번 만번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내용의 문제인데 협치하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치해야죠. 그런데 협치에 대한 가장 목마름,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일 겁니다.
국정교육까지 100가지 과제 거의 60%가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즉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상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박주선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 문제만이라도 5가지 원칙 위배되면 그 문제라도 대통령께서 좀 사과를 해주신다면 야당이 뭔가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라고 회담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저는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수회담에서 결국 추경까지 엮어지는 게 아까 홍 대표 말씀하셨는데 홍 대표가 정치적 감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분의 이게 장점과 단점이 본인이 치고 나가는 건 잘하는데 좀 리더십이랄까 조직을 이끄는 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계속 지적이 있는데 전 지금 1야당의 대표로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또 이제 1야당으로서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당하고 전선을 치는 게.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본부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한테 내가 왜 가냐. 바른정당은 없어질 당이고 국민의당은 합치당이다. 다른 야당들이 그런 말 하면은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분하고 같이 하겠어요? 저는 이분의 진정한 전략적 목표가 뭔지를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기본은 우리 편을 늘리고 이제 상대편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상대편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당대표회담 때 보면은 저는 이해운 대표가 참 틈새를 잘 개척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정의당은 좀 너무 좀 우호적인 느낌이 있었고 국민의당은 당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위축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는 웃으면서 뭐 할 말 다 하고 탁현민 행정관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게 봤었거든요. 예. 탁 행정관의 그런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홍 대표는 그걸 계속 만약에 저쪽은 뭐 이중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프레임 싸움에서 오히려 여권한테 1야당이 밀리고 있다는 게 들고 그다음 추경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요. 예. 자, 3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숫자가 뭐냐면은 문 대통령이 이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죠. 대선 공약 때.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내지 공공부문이 17만 4천 개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이제 12,000개 정도예요.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거 승인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81만 개가 아니라 12,000개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뭐 심상정 말할 것도 없이 공통의 공약이 17만 4천 개까지는 아닌데 경찰관,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정도는 다 늘리겠다라고 한 게 예.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17만 4천 개가 아니라 12,000개의 사람 뽑는 비용 80억 때문에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이건 당신들 다 같이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2,000개가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 17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뽑는 거, 그다음 비용, 응?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 뭐 이런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하면 다음번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점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 이게 맞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 돈은 국민이 내는 거 아닙니까? 계산서는 좀 정확히 뽑자는 얘기입니다. 예, 계산서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좀 납세자 연명은 553조, 국회 예산처는 327조. 그럼 계산서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그 밥을 먹으면 1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되 계산서 정보를 정확히 국민에 주라는 얘기고.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일단 첫 번째, 지난 대선 때 모든 야당 후보들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 물론 디테일한 부분 다르겠죠. 두 번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보면은 그때 몇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고 5년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것은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난해 12월 3일 날 통과된 게 있어요. 2017년 예산안인데 수정안 가결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예결위 위원장이었던 김현미, 그리고 새누리 간사였던 주강덕 의원,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 예. 그리고 김태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이 4명이 발의를 하고 70여 명의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넘긴 게 이 지난해 예산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방, 집배원, 경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늘리자고 하면서 그때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충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야가 지난해 12월 3일 날 통과한 이 안에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는데 마치 새로운 얘기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저는 내용을 호도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글쎄요. 지금 예. 국회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취재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뭐냐면 그 17만 4천 명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거를 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7만 4천 명에 대한 그 공무원 무분별식 뽑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계산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당한테. 근데 그걸 여당하고 청와대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게 옛날에 새누리당이었든 한나라당이었든 지금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든 지금 문재인 정부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요. 그게 그 결과 몇 년 후에 나타날 몇십 년 후에 나타날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만 나타날지 긍정적인 것만 나타날지 이거 사실 잘 몰라요. 예. 정책을 할 때. 그럼 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거. 더군다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국민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모르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지난 청와대에 있었던 여야 당대표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했더니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짚으셨어요. 이 바탕에는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혹시 지나치게 국민적 지지를 발판 삼아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얘기한다면 포퓰리즘에 기대서 강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시각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결정이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단임 이제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또다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늪이 있다.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급 1만 원과 원전 문제입니다. 시급 1만 원 문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소 영세 자영업자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총론적으로 세금으로 메꿔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원전 문제. 그 유명하신 미생물 전공하신 분이 저는 원전 전문가가 물론 아닙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고 또 그 영화에 자문까지 했고 문 대통령도 그 영화를 보셨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방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후보 시절 그다음에 취임 이후 한 2달간에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대통령이 됐을 때 다른 문제가 있다면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또 지지도가 높을 때의 용기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문 대통령이 이미 많이 수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국익 위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유화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원래 대통령 공약은 완전 탈핵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심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공론 토론
공론장을 연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전문가들도 당연하게 들어간다. 처음에는 전문가는 안 들어가고 일반 뭐 시민들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에서는 그게 무조건 아무리 좋은 거라고 질주만 하더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하자라고 했으면 이제 가는 건데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탈원전 반대 측은 전기요금 상승폭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원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 독일이 지금 조금 부작용도 있고 일부 조정도 있는데 탈핵 선언을 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앙겔라 메르켈 기민기사당 연립정권 중도 우파 정부가 주도해서 근데 그때 공론화를 거쳤어요. 수일 동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며칠 동안 공영방송이 그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갑론을박을 벌이고 또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충분히 한 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결정을 했죠. 근데 독일에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저는 이건 우리 정부 여당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용감했습니다. 뭐가 용감했냐면은 전기요금 오를 수 있다. 불편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제 유럽은 이제 해외에서 전기도 많이 수입하거든요. 붙어 있는 나라들이니까 이러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겠느냐라는 이제 용감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자라고 하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저도 이 원전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있을 때는 그런 이제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도 정보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던 뭐 홍준표 후보가 됐던 당시 대선 당시 공약을 만든 사람들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만든 겁니다. 공약을 예.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약을 물론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약을 담은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이나 이런 그 어떤 전문적인 영역은 역시 그 해당 캠프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거고 그 결론이 탈원전이라고 일단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렇게 선물을 내놨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내 공약은 이런 건데 받을래 말래. 어쨌든 당선이 된 다음에 어쨌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끌어갈 그 방향을 어쨌든 제시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처럼 논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예. 똑같은 그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제안했을 때 독일처럼 가면서 탈원전 할 수도 있고요. 일본처럼 가면서 원전 계속 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논의하자라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0대 정부의 국정 과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큰 방향에서 이제 방향성을 여쭤보는 것인데 1호가 역시나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유지 이런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00대 국정과제의 1호로 보기에는 좀 지나친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예. 권력자들이 가장 쉬운 게요. 그 적폐청산 내지는 부패 청산하겠다, 반부패하겠다. 이게 가장 쉬워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공소유지요. 이게 과연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느냐. 저는 정말 약간 웃음이 좀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대한민국 법은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계를 이미 법에 규정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만큼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소유지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검찰총장한테. 결국엔 뭐냐. 검찰은 내 하수고 내 말에 따라야 하고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내 말을 검찰이 잘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냥 발표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문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에 그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법무부 부산의 대표로 있을 때 인터뷰를 몇 번을 했었어요. 그때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좀 후회되지 않냐. 검찰을 이렇게 놓아버린 것에 대해서 돌아간다면 다시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정색하고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 없다. 돌아가더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문 대통령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런 겁니다. 문 대통령이 워낙에 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또 부메랑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더라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약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권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제도적인 정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내가 만약에 잘 드는 칼이고 팍팍 잘 쓰면은 정권 바뀌면은 또 해가지고 또 돌아오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분명하다고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 더 가면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저는 개인이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도 들어간다는데 아니 국정원장은 국내 이제 안 한다면서요. 안 하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지난주인가 말씀하셨잖아요. 흔히 우리가 국정에 대한 인식이 저 방산 비리 같은 것도 있으면은 국정원이 딱딱 잡아가지고 검찰도 알려주고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그게 국정원 역할 아니야. 흔히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안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공약이고 목표고 제도 개선 방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저는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밑에 또 생깁니다. 실무 단위로 위에 보십시오. 대통령,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 실무 단위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뭐 검찰에 이제 중수부 없으니까 뭐 반부패 무슨 부, 뭐 국정원에는 이제 뭐 국내 담당 뭐시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이야기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되게 그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해요. 굉장히 좀 그 수준 높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완전 꼼수다라고 봅니다. 부패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힘 있는 데서 일어나지. 다 죽은 전 정권 사람들한테 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하고는 밥 먹자면 안 만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로비를 하겠습니까? 반부패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검찰이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 반부패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정기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 다 기억하시잖아요. 비서실장. 예.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막았나요? 사정기관에 있으신 분이 못 막았어요. 그러신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쇼다 내지는 이건 꼼수다. 응? 이거는 또 하나의 그 검찰 길들이기다. 그런데 말은 되게 멋지게 하잖아요. 부패 청산한다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심해요. 역대 정부보다. 뭐냐. 반부패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겠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장, 뭐 검찰총장 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사정기관. 그래서 개혁하겠다고 여태까지 부르짖었지만 늘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럼 적폐청산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아주 단순무식하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혹은 그 주변에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전 정권이 됐던 전 정권이 됐던 적폐가 있으면 청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정하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반부패 협의회 지금 뭐 검찰총장 들어간 게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잘라내고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들어갔고 국정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안 돼라는 논의보다는 반부패 협의회 좋다. 그렇다면 구성을 이렇게 하자고 오히려 역제안하시면 좋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뭘 하자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내로남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해요. 예. 내로남불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예. 적폐청산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적폐청산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두 달밖에 안 적폐청산 됐는데. 아니죠. 적폐청산 하겠다고 하고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임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적폐청산은 실패로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얘기하면 제가 안 이제 되는 두 거예요.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는데 그럼 이게 흰색에 검은색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회색이 되지 않습니까? 회색도 이게 명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좀 연한 회색이 된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더 진한 회색이 될지 검은색 가까운 회색이 될지 또 물을 많이 타가지고 이제 예.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너 이제 회색이니까 흰색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조금 더 아닌 것 같아요. 적폐 청산할 거 해야겠죠. 근데 아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 민심, 촛불 민심에 기대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이 정부의 누구도 검찰에게 수사권 지휘 내지 청탁을 하지 마라.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성역 없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적폐 청산의 지름길입니다. 검찰을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렇죠. 불러서 수사할 수 있게 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큰 대가 없이 문재인 정부가 마친다면 오바마보다 더 높은 지지도에서 그런데 기립박수 받으면서 퇴장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의장인 반부패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가 의장이고 감사원장도 들어오고 검찰총장도 들어오고 그 적폐를 정치 보복이라고 읽지 누가 그걸 적폐 청산이라고 읽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애매하다. 어려운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리는 쉬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사원과 검찰을 놓겠다. 당신들이 우리 정권을 철두철미하게 해라. 그다음에 독립된 당신들끼리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철저하게 봐서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자. 그러면 박수치죠. 만약에 그 정권에서는 검찰이라는 물고기를 큰 물로 내줬는데 그 물고기가 알아서 다시 바구니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거야 뭐. 그건 우리 저 검사 출신이신 정 의원님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검찰을 개혁한다고 그래서 독립시킨다는 그 의미로 계속 검찰 권력을 뺏고 뭔가를 대신 만들고 막 지금 이런 방법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뭘 만들고 뭘 없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때 또 뭘 만들고 없애고 역대 정부가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그러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법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검찰에 대해서 우리 법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검찰이 진짜 잘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무조건 검찰 편일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검찰 독립을 얘기하거나 뭐 검찰 개혁을 아무리 권력기관에서 얘기해봤자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은 검찰이 국민들의 검찰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참 좋은 말씀인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 젊은 검사였을 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다 기억나시는 사건이긴 하지만 아마 2학년 때일 거예요. 남원지청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자연사 아니면 변사예요. 그러면 변사 사건인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 지휘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변사 사건은. 근데 변사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것도 교통사고 사건으로 그냥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저희는 맨날 수사 지휘를 해요. 변사 사건에. 그럼 대부분 뭐냐면 경찰을 믿고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내려보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마음속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투철하고 그다음에 정의감이 있는 그런 검사는 사건을 그대로 그냥 문서로만 보지 않아요. 왜냐? 문무일 이번에 총장 되신 분이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성남에 사는 사람이 왜 지리산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는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검도 한번 해보고 경찰을 막 지휘해요. 그럴 때 대부분 경찰은 귀찮아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가 예를 들면 우리를 귀찮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검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 아시죠? 그 사건이. 지존파 살인 사건에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요. 왜냐? 나중에 서울에서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잡혔을 때 결국은 그 남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사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문무일이라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검찰 교본에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켜보아야 될 대목이 뭐냐. 그 젊은 날에 그 문무일 검사가 영혼이 맑고 정의롭고 열정이 투철했던 이 검사가
과연 정권의 핵심, 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지켜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진짜 검찰개혁은 말하자면 그 문무일 같은 젊은 시절의 그런 검사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예.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봐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여전히 잘 될까 하는 생각은 남는 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약간 영화의 스토리 같기도 하고 저도 그 기사를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당시 사건 파헤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검찰의 정의로운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검찰도 상당 부분 있고 예. 정치 검찰은 일부분이죠. 그 극소수가 전체 검찰을 망치고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도적인 장치를 이걸 해보고 실패하면 저걸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지. 지금까지 다 실패했으니까 일단 좀 두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두자는 게 아니고 네. 문제는 제도를 그렇게 빼앗고 만들고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 진단은 똑바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진단의 핵심은 뭐냐? 검사들이나 경찰이 다 귀찮아해요, 사건을. 그래서 자기 인사 고과에 좀 도움이 된다거나 유명한 사건이거나 자기 스스로 인지한 사건이나 이런 사건만 관심 있는 사건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심각한 사건은 이런 사건 어떻게 하냐면 네. 귀찮아서 수사를 안 해줘요. 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거의 1도 못 받고 있는 검찰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중에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 검찰총장 임기자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2년 임기.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킨 사람이 40%도 안 된다고 해요. 다 중간에 잘린 거예요. 저번 심지어 최동욱 검찰총장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찍어내길 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그 제도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켜지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정미경 의원이 검찰 출신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우리 저 앵커께서 핵심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요? 예, 왜냐하면 예. 실제로 알아서 우리 검찰을 칼제비라 그러죠. 칼춤을 정의로운 칼춤을 마음껏 초발했을 때 이 고기들이 강으로 안 가고 다시 품소로 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핵심입니다. 네. 역대 어느 정권도 이걸 내 칼이라고 생각했지. 겉으로는 뭐 검찰 독립, 정의로운 검찰 얘기를 해왔지만 항상 검찰을 자기의 칼로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검찰이 왜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냐. 정미경 의원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굴종적이고 그다음에 부관 참시하는 데는 지나치게 유능한 힘없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파헤쳐서 굉장히 유능하게 보이지만 서설 10%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꼬리를 내리는 순치되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검찰 스스로 그리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길은 정말 놓아주는 길이다. 예. 정말 놓아주는 길이다. 놓아줬을 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정으로 거의 한 80~90% 이상 놓아주었는데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이걸 다시 내 칼로 쓰려고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야말로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기 때문에 반부패 협의회 같은 아이디어를 낸 참모들은 적각 멀리하고 적각 멀리하고 예. 그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예. 정말 맑고 향기롭게 정말 검찰을 예. 자유롭게 정의의 칼춤을 추도록 난 정말 국민의 힘을 지켜봐달라. 놓아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재밌는 대사를 봤었어요. 이제 직업 뒤에 이제 뭐 사, 자 이런 게 붙지 않습니까? 예. 뭐 선비 사자가 붙는 직업도 있고 이제 스승 사자가 붙는 직업도 있는데 검사는 일사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에 대한 것이지 뭐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는 또 이게 놈자자를 쓰죠. 놈자자가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참 옛날에 이름 붙일 때 이거 누가 처음에 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참 이게 적확하게 잘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검사가 일사로 돌아갈 수 있게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예. 그렇고 다 같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 최고 권력자의 어떤 의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장래 뭐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의의 여신이죠. 디케. 다 아실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더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상징적인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